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목포의 원도심에는 적산가옥을 비롯해 개발되지 않고 보존된 모습을 흔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목포는 다크 투어리즘 역사의 거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포의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우리가 어둡다는 뜻의 다크라는 영단어하고 그다음에 여행이라는 뜻의 투어리즘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즉 이 슬픈 역사적 사실에 있는 현장, 그곳을 가서 간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의 약속을 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주로 인용되는 말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있던 글귀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과거가 다시 되풀이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여행지에 가서 이런 슬픈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그쳐버리지 말고 다시 거기서 교훈을 얻는 이제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대한민국 국어원에서는 이 다크 투어리즘 또는 블랙 투어리즘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역사 교훈 여행이다, 이렇게 언어를 좀 정의를 내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인 다크 투어리즘 내지는 뭐 블랙 투어리즘 이런 것보다는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본래 의미에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사 교훈 여행의 본래 의미와 더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아픔이나 슬픔을 막 느꼈던 것을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어떤 교훈을 받아가는 거, 네, 그리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느끼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픔을 좀 같이 느끼고 네. 또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네. 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포의 좀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라는 공간은 1897년도에 이제 그 개항하고, 그다음에 국제 거류지가 형성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이제 매수해서 시가지를 꾸며요. 그리고 나서 시가지를 이렇게 꾸미고 나서 강정기에 이제 그 일본 야나기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과 자연이 서로 끌어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찬한 곳이 미항 목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남동 쪽에는 일본인 거류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간척지에 공단을 거류지 삼아서 거점을 삼아서 대표적인 수탈 도시로 우리 목포가 급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흑삼백이라고 그래서 김하고 쌀, 소금, 목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수탈이 되고요. 유달산 또 북쪽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사는 자연 취락 지역이 조선인 마을이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우리 그 문순태 작가가 장편 소설 타오르는 강에서 이 강정기의 목포 한국 부두 노역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창에서 쌀 야적장에서 일하던 주인공 웅보라는 사람이 쌀을 훔쳐서 달아나는 12살 아이, 쌀 도둑질을 하는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 4명이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쌀을, 내가 도둑질한 이 쌀을 그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웅보라는 사람이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 쌀을 갖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12살 먹은 아기가 뭐라 하냐면,
이 쌀이 아저씨네 것이요. 이 쌀은 어차피 일본으로 가져갈 것 아니요. 조선 사람들이 좀 훔쳐 먹은 것이 뭔 죄가 대가니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 먹으면 어쩐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12살 먹은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었던 것을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그 짧은 소설에서 이게 우리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러일 전쟁이나 뭐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이라서 우리 조선에서 쌀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쟁 물자로 가지고 갔던 그런 공간으로 대한제국이 전락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950년 해방 이후에는 또 그 일본이나 또 중국하고 국교가 단절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국하고 항이 막히게 되면서 그다음에 발전이 더디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목포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목포가 침체의 길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까지 쭉 이어져 오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데가 2000년대 되면서 관광 목포로 이제 조금 빛을 보게 되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목포의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관광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목포는 이제 1897년 10월 1일 개항이 되면서 한동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3대항 6대 도시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목포항은 하얀색이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백이라고 그러죠. 소금, 그다음에 쌀, 목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쌓여 있어서 하얀색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번창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목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거 형태의 도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촌은 주로 일본인들이 사는 거류지이고 이제 북촌은 조선인들이 사는 수탈과 억압의 대상인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달동네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로 근대 역사 문화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남촌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 역사 1관, 2관으로 쓰고 있는 일본 영사관,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심상수학교 강당, 그리고 청년회관, 그다음에 호남은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동본원사 목포 별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양동교회, 정명요고 선교사 그 사택, 뭐 이제 이런 아마 100 몇 개가 되죠. 100개가 넘는 한 140 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많은 이제 그 오욕과 수탈로 세운 근대 건축물들이 남촌에 주로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목포시는 이 근대 역사 2관부터 저기 그 목포문화원까지의 거리를 어떤 다크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근대 문화 역사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주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되고 더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이 거리만큼은 좀 도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보면 목포역에서 아마 자동차로 15분 내면 도착할 수 있는 고하도에 신항만이 있죠. 그 신항만에 보면 2014년 4월 16일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일반인들이 희생이 됐던 세월호가 지금 거기 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그 현장에 가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노란 리본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가족들이 기거를 했던 그런 컨테이너는 다 철거가 됐고요. 지난주에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봉사 형태로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부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마 목포시에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다가 인원을 보충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월호 관련 다큐 투어리즘의 현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근대 역사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포에 유달리 이렇게 근대 역사 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계양장, 그러니까 뭐 인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땅값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땅값이 높은 수도권에 있는 계양장들은 부산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됐고, 그리고 군산이나 목포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땅값이 낮은 곳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고치질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우리는 이 근대 건축물들을 어떤 일본식의 건축물이다, 보기 싫다, 이렇게만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도 우리가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처럼 아픈 역사도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교훈점을 배워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그런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대 역사 건축물들이 많은 목포, 그중에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특히나 지역구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근대 시대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포 유달동 만호동 쪽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제 강점기 시기와 그리고 근대 시기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 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 면 단위로 어떤 한 집이 아니라 전체가 유적으로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일본이 그 지역을 사용한 시기보다는 수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 사용한 시기가 더 길죠. 거기는. 그래서 그 아픈 과거에 잠깐 동안 일본이 사용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일제 잔재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일제의 잔재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거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문화재가 아니라 이 전체적 공간적 의미가 근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로만 그렇게 간주하지 말고 현재 주민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들이 거기서 살아나가야 될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존을 해야 되고 역사적 가치를 다시 재조명을 하고 문화자원으로 그렇게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좀 더 현장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다크 투어리즘을 실감하십니까? 지금 그 요즘에 많이 찾고 있는 게 역사교육 쪽으로 많이 오고 계세요. 역사교육 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교실 밖에서 역사를 배우는 현장 수업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얼마 전에도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 5천여 명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모임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근대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런 큰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고요. 또한 6월 1, 2일 날은 김대중 평화 캠프를 또 뭐 해마다 하니까 그거는요, 목포하고 신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캠프가 또 진행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다크 투어리즘의 한 현장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크 투어리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만이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의식이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역사가 인식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투어리즘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한 극복 방안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다크 투어리즘 하면은 이렇게 어두움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여행만 남아버리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최근에 영화 1987 영화가 우리 남영동 대공분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연인의 슈퍼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가서 고초를 겪었던 그런 정말로 슬픔의 장소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그곳을 2005년부터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그렇게 탈바꿈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이제 15명 정도 이렇게 왔던 곳이 이 영화를 통해서 컨텐츠화 되면서부터 5배 이상의 지금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민주열사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경찰청의 인권센터로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180도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통해서 영화가 또 만들어져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찾아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지역 상가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단순히 이게 과거의 슬픈 역사가 되지 않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전 회장님처럼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정립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가 그러면 다큐 투어리즘인가라는 한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죠. 아마 대구에서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반일 감정을 좀 없앨 목적으로 순종 황제가 그 어가 행차를 한 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동상까지 세우고 이거를 어떤 거리 다큐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품화해야 되겠냐라는 이제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여기서 본 것처럼 그럼 우리가 다큐 투어리즘의 긍정적인 의미는 물론 강합니다. 강한데 이거를 단순히 관광으로만 보지 말고 역사,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동시에 녹아내려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극복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목포 같은 경우는 먼저 목포가 가지고 있는 다큐 투어리즘이 무엇인지 연구가 이제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큐 투어리즘의 기획을 위한 시민들의 대화가 먼저 필요하고요. 영광 콘텐츠도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뭐 또 옹이가 있는 나무가 더 단단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또 용소 역사가 이제 안 좋은 역사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강한 국민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다큐 투어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큐 투어리즘도 목포의 하나의 관광 여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목포라고 하는 어떤 근대문화 역사 거리 그 공간은 다른 지역의 개항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해양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대륙과 연결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꿈을 품은 항구로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식민성이 담겨 있는 그 다큐 투어리즘으로만 국한을 시키게 되면 한계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제시대에 대한 향수로 오인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갖겠냐, 점령군의 느낌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우리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 정립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관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앞으로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인식의 필요와 앞으로 문화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보존해 나갈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픈 역사라고 지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목포항 골목길엔 일제수탈의 역사와 저항의 역사가 동시에 숨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목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